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언니치입니다. 저번에 수리했던 그 1.5룸에 왔는데요. 이 방은 계약이 예전역에 됐는데 입주가 조금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방에 또 사연이 많은데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막 오픈할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운영을 하실 때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선언니친 그렇게 처리하던데 뭐 이런 게 기억에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만큼 빨리 안 나가갖고 침대까지 좋은 거를 설치해 놨어요. 진짜 원룸에 이 정도 침대 설치 안 하는데 저는 이 방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수리도 깨끗하게 했고 그런 블라인드 같은 옵션도 빠짐없이 다 했고 암막 커튼까지 했고 그래서 이 집을 깨끗하게 써주실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계약금을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어오실 분이 어떤 분이시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부터 물어보고 나서 계약금을 받거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니까 약간 머뭇거리더라고요. 할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엘베 없는 5층이고 또 1.5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갖고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연세는 70대 한 후반? 좋은 분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다. 계약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 막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막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수신 거절을 했어요. 결국은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기준에는 연세 상한선이 있다.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계약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중개보조원이 인가 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거 위반 건축물인데 이 방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인데 요새 젊은 분들 얼마나 법이 빠삭한데 계약하려는 분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엘베 없는 5층이라서 계약하기 힘드실 텐데 이래서 제가 그냥 말을 딱 자르면서 그건 알아서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초짜라고 느껴진 게요. 주인한테 대고 이 집에 험담을 하는 거는 정말 아니죠.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잘 아는데요. 이렇게 원룸을 중개하는 젊은 분들은 본인이 부동산 경험도 잘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공부한 내용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 이론과 실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조금 우습겠어요. 동네에서 완전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 할 거냐면요. 그 CCTV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수동으로 좀 손으로 틀어보려고 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돌리면 되나? 다른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목을 잡아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무서워. 부서져 소리가. 맞아. CCTV 각도 조정 중인데요. 이렇게 어지러워. 45도 각도로 틀었거든요. 땅을 찍을 때는 수평이 되게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했는데 뭐든지 알아서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하실 때 가장 시야가 많이 나오는 각도로 설치를 잘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룸 매입 생각 중인데요. 신랑이 50대 초반, 벌이가 400 중반이고 전 주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4억 중반인데 얼마 정도의 원룸을 사야 할까요? 아파트는 매매 생각 중입니다. 구독자님이 4억 중반의 아파트를 매매 후에 다가구를 살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질문의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다가구 코칭을 의뢰하시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의뢰자님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서 달라고 합니다. 본인 자산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두리뭉실 감만 잡고 계시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본인의 자금 상황을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해보고 매도해야 할 순서와 또 계획을 함께 잡게 됩니다. 다가구 취득 시 드는 비용은 다가구 매매가,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중과 대상인 분이 다가구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3.3%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가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0.5%에서 0.7% 정도 안에 있습니다. 매매가 10억인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3.3%로 3,300만 원이고요. 중개수수료는 9억 이상 12억 미만은 0.5%이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다. 총 매매가는 10억 3,800만 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소득이 400만 원 중반이고 아파트 매매가를 4억 5천만 원으로 잡고요. 단순하게 매매가에서 내 보유자금을 빼고 나면 레버리지를 5억 8,800만 원 써야 합니다. 수도권에 구매하시긴 힘들 것 같고요. 지방 광역시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매매가의 차이도 많이 나지만 최우선 변제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은 대출이 더 안 나옵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방빼기 금액은 4,800만 원이고요. 지방 광역시의 방빼기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이 아니라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합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10억 매매가는 한 8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이 12개라면 2,800만 원 곱하기 12개를 하면 3억 3,600만 원의 방빼기 금액이 나옵니다. 매매가를 8억으로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은행은 이 금액을 100%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80% 정도 잡아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 건물이 경매에 나갔을 때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저감이 되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또 매매가를 낮춰서 잡습니다. 8억의 80%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6억 4천만 원에서 방빼기 금액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대출은 최대 3억 4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받으셔야 하고요. 원금까지 상환을 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자만 상환하는 것은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도 그 주택에 등록된 사업자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고 금리를 5%로 가정했을 때 월 14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내가 보유한 현금과 대출을 빼면 나머지 금액은 2억 8,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10억 정도의 건물을 사실 때 보증금 2억 8,400만 원 이상 끼고 있는 건물을 사셔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은 별 무리가 없는데요. 지금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첫 번째로는 전세 만기가 언제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살 때는 좀 편하지만 1, 2년 후에 금방 만기가 돌아와서 이걸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 인수금이 적다고 그걸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자금 계획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매수 후에 내가 건물에 손을 댈 일이 없는 건물을 사셔야 합니다. 큰 술이라 하면 뭐 누수나 아주 구축을 매수해서 내가 아예 손볼 생각으로 산다던가 이런 것은 이제 자금 계획이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요, 보증금이 많은 것보다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지금 급여생활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룸에서 이자가 다 나오지 않아도 급여로 좀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실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을 작게 받고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요, 요즘 세입자들은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한다던가 뭐 경매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일도 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보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더 무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제 경우에도 지금 대출이 적은 편이 아닌데요. 남편이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감당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나갈 때마다 이렇게 내주고 전세를 다 월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숨통이 트이면서
진짜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이 좀 타이트하고 또 아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자금 사정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기보다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매수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8억 정도에서 10억 사이의 물건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싼 다가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가진 자금 한도 내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못 살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가구를 사서 좋은 점은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을 때 굉장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몇백만 모으면 세입자 보증금 하나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모입니다. 그래서 점점 원룸이 굉장히 건실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다가구를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려면 자금 상태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고 2, 3년은 바짝 좀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다가구를 사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너무 과한 욕심만 버리면 다가구 하나 잘 운영하면 노후 중산층 정도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를 샀다고 그 나의 목표가 다 달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가구를 사고 나서 자금 흐름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드시면 제가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서 장부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얼른 신고 마치고 또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임대사업자 화이팅입니다.